네, 제10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10시1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MC를 맡은 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문가 선생님들 중에서도 일상의 것들을 예술로 승화하는 아티스트 분을 모셨습니다. 타이포그래픽이라고 들어보셨죠? 글자와 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타이포그래퍼 글문화연구소의 유지원 작가님입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자리에 앉아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청해주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유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에 자리를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참여를 하시게 되셨나요? 지금 진로에 대해서 다들 막연한 분들이 들어보시고 계실 텐데요.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로 하는 일하고 많이 다를 수가 있어서 네네.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비슷한 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 좋습니다. 또 타이포그래퍼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을 만나 뵙는 것 자체가 또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오늘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야기 많이 잘 들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유지원 작가님 오신다고 하니까 지금 이 무대 위에 있는 글씨들도 너무 신경이 쓰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떠세요? 작가님 계속 보고 계시는데 마음에 드십니까? 아, 네. 갑자기 좀 신경이 쓰이네요. 기본적으로 다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저쪽 위에 보니까 교육기부 10주년의 동행, 함께 떠나는 네. 10일간의 테마 여정, 동글동글한 글자를 써서 네네. 이 친근감을 유발하고 싶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와, 글자에서 우리 제작해주신 분들의 마음을 읽어내셨습니다. 아마 청소년분들에게 좀 친근하게 다가가고픈 마음을 그렇게 글자로 담은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이 타이포그래퍼라는 것 자체가 다소 생소하게 들리긴 하지만 사실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만나는 분야기도 하잖아요. 타이포그래픽 연구가 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저는 일단 미술대학을 나왔고요. 네. 타이포그래피는 글자를 다루는데요. 글자에는 의미도 있고 소리도 있고 모양도 있습니다. 의미랑 소리랑 모양은 서로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고받지만 그 중에서 저희는 특히 모양을 다룹니다. 그러면은 서예가랑 캘리그라퍼랑은 또 어떻게 달라요? 라고 궁금할 수가 있을 텐데요. 미술대학의 진로에 대한 이야기니까 맥락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미술대학은 크게 순수미술이랑 응용미술로 나뉘어요. 이공계로 치면 순수미술은 자연과학이나 수학에 해당됩니다. 미술 그 자체를 위한 미술이에요. 네. 그래서 서양화, 동양화, 조소, 판화 이런 학과들이 해당이 되고요. 응용미술은 이공계로 치면 공학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나 모양을 다루지만 기능적인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응용미술에는 공예랑 디자인이 있고요. 공예는 장인이 한 번에 하나씩 만드는 거고 디자인은 디자이너가 하나를 설계를 하면은 여러 작품, 여러 물건으로 복제랑 대량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상품을 만드는 네, 거라서 처음부터 좀 공학이나 경영이랑 관련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글자는 손으로 쓰는 글씨랑 기계로 쓰는 폰트 활자로 나뉘는데 손으로 쓰는 글씨는 한 번 쓰면은 한 사람이 한 번 이렇게 전달이 되지만 글자나 폰트로 타이핑을 하면은 제가 만약에 SNS로 오늘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왔다라고 올리면은 여러 사람이 보잖아요. 네. 반드시 기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계로 활용을 하는 폰트나 활자를 다루는 쪽이 타이포그래피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미술대학에서도 디자인학과에 속해 있습니다. 와, 정말 이 하나 설명해 주시는데 쏙쏙 들어와요. 어떤 감사합니다. 뜻인지. 아, 결국 이 타이포그래피도 뭔가 기계를 이용하는 거고 네. 디자인도 기계를 이용해서 네. 디자인을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글자뿐 아니라 또 그 안에 품고 있는 의미도 잘 발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도 가끔 어떤 글자나 로고 같은 거 글씨들을 볼 때 와, 이 내용에는 저 글씨체가 정말 딱 어울리는 것 같다 이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만들어진 글자인 거겠네요. 네.
그러니까 글자는 내용도 전달하지만 아까 제가 저 동글동글한 글자를 보고 친근감을 주고 싶었구나라고 얘기를 했듯이 모양 자체가 말투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령 뭐 두고 보자, 아니 다음에 또 봅시다. 갑자기 살벌해질 뻔했는데 네. 다음에 또 봅시다. 라는 말을 했을 때 뭐 명조체로 쓰면 아 또 보자는 거구나라고 하는데 피가 뚝뚝 흐르는 이런 글자를 하면 좀 같은 말이라도 무섭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모양으로 이 말을 넘어서는 어떤 뉘앙스를 전달하는 것도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아,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와닿네요. 정말 글씨체가 어떻게 보면은 글을 읽을 때는 말투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작가님께서는 시각 디자인을 전공을 하셨고 네. 타이포그래픽 디자이너가 되셨다고 들었어요. 시각 디자인의 굉장히 많은 영역 중에서도 타이포그래픽이라는 분야에 빠져들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고등학생들까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진로를 결정을 했거든요. 와, 정말 빨리 결정을 하신 거네요. 네, 네. 그때 저는 디자인을 하고 싶었는데 디자인이 가장 좋아서 한 거긴 한데 사실 다른 게 싫어. 그러니까 수학이랑 과학을 싫어해서 미술을 전공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수학, 과학, 언어, 음악, 미술 다 좋아했었거든요. 네네. 다 하고 싶은데 그중에서 미술이 제일 좋으니까 한 거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언어도 굉장히 좋아해서요. 글 읽는 거, 책 읽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글과 모양에 글과 그림의 교집합에 글자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자연스럽게 네. 미술 전공으로 왔어도 좋아하던 언어나 뭐 글자, 책 같은 것을 다루다 보니까 타이포그래피를 하게 됐습니다. 좋네요. 그 좋아하는 것들을 조합해서 뭔가 그 진로를 결정한다는 것도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작가님은 뭐 지금 뭐 이과 계열도 좋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대를 가실 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미술을 전공을 하시게 된 건가요? 네, 저는 일단 바로 눈앞에서 뭔가 보이는 거를 창작하는 걸 좋아해요. 아, 그리고 뭔가 쓸모 있는 거를 만드는 걸 좋아해서 미술 전공 중에서도 굉장히 힙스터 같은 타입도 있고 네. 패션 디자이너도 있고 자동차 디자이너도 있고 하는데 저는 좀 발명가 타입에 가까운 디자이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대를 갈 수도 있었잖아라는 질문이 네네. 나올 수가 있는데 이 공학 쪽을 전공하는 사람들이랑 디자인 쪽으로 오는 사람들이랑 사실 성향이 겹치는 부분도 많고 물론 제일 큰 차이가 나는 건 입시 때 수학 과학을 좀 더 잘해야지 공대로 갈 수는 있을 텐데 네. 디자인과로 오는 분들의 성향 중 한 가지는 이 공동 작업보다는 나 혼자서 어떤 하나의 일을 완결하는 걸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 차이가 되게 크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 지금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디자이너를 꿈꾸는 친구들이 좀 내 성향은 어떤가를 파악하면서 한번 들어보면 좋을 법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디자이너는 공학자에 비해서 좀 팀으로 하는 일보다는 혼자서 뭔가 집중해서 네. 결과물을 끝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즐기는 사람이면은 잘 맞겠네요. 네, 그래서 대학을 거의 졸업하자마자 신문 기자도 좀 그런 성향이 있는데 바로 자기 이름을 달고 일을 하는 것도 아, 직업적인 매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또 작가님은 디자이너 중에서 과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 과학을 디자인에 접목시키는 그런 분으로 굉장히 유명하세요. 어떤 원리와 사고를 통해서 과학을 디자인에 접목시키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과학이 굉장히 재밌고 또 아름답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에서 예술의 영감을 얻는데요. 그럼 과학을 하지 그랬냐라는 질문을 또 네. 할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자면 저 올 여름에 나팔꽃이 피고 지는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아름답다고 느꼈던 건 나팔꽃의 모양도 아름다운데 이 나팔꽃이 피고 지는 원리가 그러니까 바로 눈으로 들어오지는 않지만 계속 관찰하다 보니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피고 지는구나 네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
눈으로 보이는 감각적인 것 이면에 배후에 있는 어떤 질서라던가 원리 같은 게 저한테는 정말 아름답다고 느껴지거든요.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그런 질서를 가시화하고 눈으로 보이게 만들고 하는 작업을 좋아하고요. 네. 그럼 왜 과학을 안 했냐라고 한다면 그 밝혀내는 것보다는 남이 밝혀낸 걸 이해해서 제 작업에 연결시키는 걸 더 선호하기 때문에 디자인 쪽으로 전공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아니 대체 디자인의 과학을 어떻게 접목한다는 거야? 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이따가 우리 작가님의 작품들도 같이 살펴볼 테니까요. 그때 한번 더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발명가적인 성향 가지고 계시는 거 참 멋지기도 한데요. 말씀 듣다 보니까 어쩌면은 이 시대가 원하는 좀 융합적인 인간의 유형 의 대표적인 인물이시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 융합의 결정판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작업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님과 함께 뉴턴의 아뜰리에라는 책도 펴내셨어요. 지금 뒤에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과학자분과 이런 서적을 만드시는 작업을 하실 생각을 하게 된 건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융합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가령 사과가 있으면은 사과를 김상혁 교수님이 사과 좋아하시는데요. 사과를 예를 들자면 이 사과는 예술가가 보는 사과가 다르고 과학자들이 보면 아마 뉴턴을 생각할 것 같고요. 인상파 화가가 보는 사과가 다르고 동양 화가가 보는 사과가 다르고 농림수산부 장관이 보는 사과가 다르잖아요. 다르겠죠? 네, 똑같은 사과를 다 각각의 측면에서 보는데 사과는 그 자체로 원래 학과로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대상들이 이 분과학문이라는 학과로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한 학과의 시선으로만 보면은 그 실제 상이 왜곡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실 원래 이 통합적인 어떤 시각 있잖아요. 그 통합적인 시각이 지금 이 대학교가 다 단과대학이랑 뭐 이렇게 학과들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이 상황이 저는 좀 더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나 김상욱 교수님이 새롭게 합쳤다기보다는 원래 합쳐져 있는 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게 부자연스러워 갖고 원래 자연스러운 합쳐진 상태로 돌아가자라는 쪽에 의기투합한 데 더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도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예, 재밌었고요. 김상욱 교수님이 워낙 그 과학이라던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언어적으로 능숙하신 분이거든요. 커뮤니케이션에 능숙하시고 또 미술도 굉장히 좋아하셔서 재밌었고요. 사실 이제까지 이제 과학자랑 예술가랑 한다면 차이를 많이 드러냈거든요. 근데 저나 김상욱 교수님은 별 차이 없다는 걸 많이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제 글을 읽고 이거 과학자가 쓴 거 아니야 하고 다시 넘겨보고 김상욱 교수님의 글을 읽고 이게 예술가 쪽에 쓴 게 아닐까 하고 넘겨보고 그런 측면을 좀 많이 드러냈어요. 그렇군요. 지금 또 뒤에 그 책이 나와 있는데 이 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책은 네, 김상욱 교수님이랑 제가 과학이랑 예술이 보는 시각이 사실은 같은 대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사실 이제 진로를 결정하다 보면은 꼭 한 학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수학, 과학, 뭐 예술 이쪽 이것저것 다 좋아하는 친구들이 분명 있어요. 물론 다 싫어하는 분들이 더 많으려나요? 네.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예, 다 좋아하는데 어떡하지라는 저나 김상욱 교수님도 그런 성향이었고 그런 친구들을 좀 더 도와주고 싶다라는 취지도 있어서 같이 이렇게 책을 쓰게 됐습니다. 용기를 네. 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응원하고 싶어서요. 그랬군요. 네. 그 책 작업 말고도 또 작가님은 예술의 영역이 과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런 글을 쓰시곤 하셨는데 특히 뉴턴이 없었다면 베토벤이 있었을까? 네. 라는 글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이 글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뉴턴이랑 베토벤이 서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통합적으로 보면 베토벤의 위대함은 음악을 잘 작곡했다, 단순히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었다라기보다는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생각할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시대 정신을 받아들여서 누구도 가보지 않은 음악적인 길을 갔다는데 어떤 정신적인 위대함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연말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9번 교향곡 합창 다 아시죠? MC님도 아마 네네. 익숙하게 아실 텐데요. 그 합창이 그 형제를 노래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형제다라는 네. 노래를 하고 있어요. 아마 베토벤의 그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일 텐데 베토벤이 모두가 형제다라고 말하기 한 100년 전만 해도 신분 사회였어요. 유럽이 네네. 신분 사회였어 갖고 수직적인 질서 안에 있었는데 뉴턴이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써내면서 F=ma가 그 책 안에 들어 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F=ma는 우주에 있는 힘이 하늘의 힘이건 땅의 힘이건 신분이 높은 사람이건 신분이 낮은 사람이건 모두가 다 같은 힘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뉴턴의 그 사상을 사상가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 만민평등주의가 싹트고 이제 프랑스 대혁명도 일어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뉴턴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었다면 베토벤이 그런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작곡을 아무리 잘했더라도 만민평등주의를 음악에 녹여내거나 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사실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리 법칙을 써서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바꿨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들 담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도 한번 베토벤의 교향곡 합창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야기를 또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 자체가 참 흥미로운데요. 진짜 디자인이라는 영역에 갇히지 않고 여러 경계를 넘나들면서 생각을 해보신 것 같아요. 작가님이 디자이너로서 작업하신 것들 중에서 또 그래픽 디자인 연구뿐 아니라 북 디자인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작업하신 것들 중에 또 기억에 남는 디자인이 있을까요? 지금도 어, 책을 가지고 네. 계셨네요. 사라짐에 대하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장 보드리아르, 셰익스피어 전집이 먼저 떴는데 이거부터 얘기할까요? 네네. 사진을 저희가 이걸 먼저 준비를 했네요. 네, 셰익스피어 전집 이렇게 보면은 너무 예뻐요, 책이. 그렇죠. 감사합니다. 지금 또 실물도 가지고 오셨는데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디자인에 10권의 전집인데 5권까지 지금 디자인이 되어 있고 여기 보면 뒤에 좀 은색으로 반짝반짝한데 뒤에 그리드가 이렇게 있고 그 그리드라고 이 평면을 이렇게 도형 비슷한 같은 도형으로 이렇게 계속 꽉 채우는 걸 그리드라고 하는데요. 그 그리드 위에 도형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사각형의 책을 그리드로 분할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방식이 바둑판으로 분할하는 방식이잖아요. 수직선이랑 수평선 조금 더 쓰면 45도 사선을 쓴다고 그래서 저는 수직선, 수평선 45도 말고 다른 각도로 평면을 분할할 수는 없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었는데 거기에 대한 힌트를 그 수학자들이랑 화학자들, 자연과학자들한테서 얻었는데요. 그러니까 가령 분자 구조 같은 경우는 항상 네. 그 육각형으로 수직 수평으로 배열돼 있지 않나요? 네. 원자들이 분자로. 그래서 분자 배열 같은 것들을 보면 육각형이라던가 다른 각도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평면을 이제 도형으로 분할하는 방법을 배웠고 여기 제가 가져온 5권 같은 경우는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로저 펜로즈가 만든 펜로즈 타일링입니다. 그래서 이런 펜로즈 타일링 같은 거를 알려면 사실 과학에 계속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적용하려면 그 펜로즈 타일링이 어떻게 원리로 이루어졌는지 이해를 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도형 같은 걸 이렇게 도출하면서 디자인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게 제가 과학에서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으로 데려오는 방식입니다. 이 작품 말고도 뉴턴의 아틀리에 같은 경우에도 네. 계속 쇠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변화와 변주를 주는 그런 디자인을 하셨더라고요. 네.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책 디자인에 접목을 하셨던 생각을 하신 걸까요? 네, 시간 지금 사라짐에 대하여 나왔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흘러가서 사라짐에 대하여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네네. 뉴턴의 아틀리에로 바로 넘어가자면 여기 실이 이렇게 풀려 나오는데 여기 보라색 책 등을 보면은 네. 보라색 실이랑 하늘색 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은 물론 본드 제본을 한 거지만 실로 이렇게 책을 묶는다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 책 날개를 보면 김상욱 교수님이 보라색 실을 들고 있고 저는 하늘색 실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아, 그래서 이 하늘색 실이랑 보라색 실이 책을 묶고 있지만 이 안에서 한 번씩 풀려 나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러면 책 안에도 실들이 네. 가닥가닥 나오기도 네. 하고. 와, 이런 재미가 또 있겠네요. 책을 읽으면서. 네. 그래서 예술가의 생각과 과학자의 생각이 여기서 이렇게 잘 짜여 있다가 자유롭게 풀려 나온다는 그런 아이디어로 생각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와, 책을 보는 데 있어서 좀 재미도 느낄 수 있으면서 이런 의미도 담은 그런 네. 정말 멋진 디자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평소에 디자인을 하시면서 작가님께서 좀 유학하셨던 네. 라이프치히의 바흐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던 인터뷰가 전 또 기억에 남거든요. 음악의 아버지이고 칠남매의 아버지로서 열심히 생활을 했고 그 외에 또 본인이 좋아서 했던 작품들의 대작이 되었다는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영감을 많이 얻으신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는 직업인으로서가 아니라 예술가로서 좀 나는 좋아서 하는 것들이 있다. 이런 게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제 예술가로 진로를 선택하면은 걱정이 되잖아요. 굶어 죽지는 않을까? 그렇죠. 생계는 유지될까? 정말 예술 하면은 정말 좋아서 하는 게 잘 되면 돈을 버는 거다. 뭐 이런 식의 그렇죠. 인식이 있는 것 예, 같아요. 덕업일치라는 얘기도 네네. 하는데 사실 운이 좀 좋아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따라야 되는데 바흐 같은 경우는 음악가인데 바흐가 위대한 뭐 재능도 있었지만 이분이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 본업이랑 아르바이트해서 버는 돈이랑 정말 좋아서 하는 거랑 이렇게 직업 포트폴리오를 구상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네. 나중에 여러분이 예술가가 될 때 생계를 유지하는 거랑 좋아서 하는 일, 그다음에 부수익 같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7대 2대 1 정도로 구성을 해서 7은 수입 중에서 7은 제가 돈을 벌면서 먹고 사는 일을 하고 있고 아, 2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을 하고 있고 1 정도는 이제 그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 이거는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뭐 허도리를 디자인하셨던 김현 선생님도 7대 2대 1 이런 법칙을 얘기했는데 그 1에 해당하는 걸로는 지금 어린이들이 글씨 타이포그라피 전공이잖아요. 네. 글씨 쓰기를 어려워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또 뜻깊은 활동도 같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어떤 진로를 가지든 이제 삶을 살아가실 때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한 이 정도는 꾸리면서 또 남을 돕는 일을 1 정도는 넣어주는 그런 너그러움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어린이 한글 쓰기 교육 연구 저희가 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네. 자료 보시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뒤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네. 지금 어린이들이 처음 1학년, 2학년 과정, 1학년에서 이제 글씨를 배워야 되잖아요. 네네. 여기 듣고 있는 분들은 글씨 배우는 게 뭐 어려워? 라고 생각하지만 1학년 중에서 이제 한 8% 정도 어린이들은 제대로 글씨 쓰는 거 잘 못 익히고 그냥 지나간다고도 해요. 아.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 있는데 이 왼쪽의 글씨를 보면은 어른들도 사실 따라쓰기 어려운 저 찬자의 니은 같은데 저 날렵한 예각 같은 걸 보면 괜찮아 해서 아, 네. 따라쓰기 어려운 글자라서 네네. 사실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모양의 글자를 따라쓰고 있는데 저 오른쪽 위를 보면은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글씨가 잘 쓰는 친구의 글씨가 저 정도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따라쓰기 그러니까 피아노로 치면 지금 아, 처음부터 바이엘과 체르니도 못 배운 친구들한테 쇼팽을 치라고 하는 거랑 아. 비슷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독일 같은 경우는 위에 이 3개 글자보다 밑에 4개 글자가 더 따라쓰기 쉽게 생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처음 글자를 배울 때 쉽게 따라 쓸 수 있는 글씨체를 100년 동안 연구를 했었고 그래서 한 5, 6학년쯤 되면 어른의 글씨를 이렇게 이행하는 이런 연구가 있었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저런 배려를 지금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의 신체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운동역학 연구실이랑 같이 협업을 하면서 어린이들이 저 따라쓰기 쉬운 글자를 만들 수 있도록 연구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분야에도 과학과 디자인이 융합돼서 또 접목이 될 수 있겠네요.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작가님의 이야기를 좀 더 다양하게 들어보기 위해서 저희가 또 OX 퀴즈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옆에 네, 팻말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질문을 드리면은 네. O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거리를 걷거나 사물을 볼 때 저 폰트는 뭘까 하는 직업병이 있다. 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저절로 알아져서 되게 피곤하기 때문에 굳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알아지기 때문에. 네, 다음 질문은 조금만 위로 올려주시겠어요? 나는 복잡하고 진지한 사람이다. 정말. 아, 정말요? 네. 자, 다음 디자이너가 복잡하고 머리 아플수록 세상은 아름답고 재미있어진다. 오, 뭔가 계속 의외의 답변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디자인한 책을 누군가가 읽고 있으면 행복하다. 아, 그렇군요. 다시 전공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예술이 아니라 공학 쪽으로 선택하고 싶다. 아, 네, 맞는 건 따로 있나 네. 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지금 OX 퀴즈로 나눴던 이야기 중에서 아까 전에 그 길거리에서 간판들을 보시면서 네. 어떤 폰트인지 생각한다 X를 드셨어요. 네. 왜 그러시는 건가요? 뭔가 직업적으로 네. 보통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이 계속 있으면 네. 습관적으로 네. 그렇게 되잖아요. 작가님께서는 좀 일부러 안 그러려고 하시는 건가요? 네, 자꾸 보면은 생각하게 되니까 좀 저도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좀 안 보려고도 하고 네네. 가령 전 지금 경기도에서 왔거든요. 고향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광역버스를 타고 왔는데요. 네. 이 지명 저 이사 간 지 얼마 안 돼서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에 있는 지명은 잘 모르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명을 읽기도 전에 폰트가 한 길체면은 아직 경기도고 서울 남산체면 서울인 거예요. 와. 그래서 폰트만 보고 지명을 몰라도 정보가 그렇군요. 들어와서 그런 거는 저절로 좀 알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질문이 저는 좀 인상 깊었어요. 디자이너가 복잡하고 머리 아플수록 세상은 아름답고 재미있어진다라는 질문에 당연히 O를 하실 줄 알았는데 X를 들어주셨어요. 왜냐하면 디자이너도 여러 디자이너의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아주 여러 네네. 종류의 디자이너가 있고 네네. 그냥 단순하고 흥흥거리는 작업을 잘하는 디자이너들도 있거든요. 저는 아. 그런 디자이너들의 작업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디자이너의 미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또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작가님은 미래 디자인과 수학의 연관성을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좀 수학 얘기가 나오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파하는 학생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미래 디자인과 수학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꼭 수학만이 아니더라도 사실 이거는 전체 분야에서 다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최근에 가령 그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도 컴퓨터 공학 하는 친구들만큼 잘하면서 디자인도 잘해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그가 컴퓨터로 코딩을 하면서 컴퓨터한테 디자인을 시키는 일을 하는 아.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아, 디자이너는 코딩을 하고 디자인은 컴퓨터가 네, 하는. 네. 그런 식으로 특이하네요. 컴퓨터한테 디자인을 시킬 수가 있는데 최근에 뭐 파이자형 인재 이런 얘기도 해요. 네네. 그러니까 파이자형, T자형 인재는 자기의 T에 넓게 펼친 팔이 융합적이고 좀 제너레이터적인 측면이라면 이 T자에 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수직성은 자기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되라는 거인데요. 파이자형 인재는 두 가지 스페셜한 분야를 가지고 있는 인재인데 저는 파이자형 인재는 아닌데요. 네네. 그렇게 컴퓨터 공학과 디자인을 둘 다 가지고 있으면은 남들이 안 가본 길을 갈 수가 있고 사실 디자인과 컴퓨터, 디자인과 수학을 연결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식의 연결 사례는 디자인 분야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자인만 잘하는 사람들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래서 새로운 분야를 계속 이렇게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또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뭔가 디자인을 하고 싶은데 네. 나는 또 뭔가 이렇게 손으로 잘 그리고 만지고 하는 거를 잘 못하는 사람들도 네. 어떻게 보면 또 디자인으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겠네요. 네, 자기 진로 자체를 디자인하는 거죠. 와, 대단하네요. 정말 새로운 것들이 넘쳐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예. 디자인이라는 분야 자체가. 그렇다면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지금부터 좀 다지고 쌓아가야 할 만한 소양이 있을까요? 디자이너를 꿈꾸는 청소년분들에게 어떤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권하고 싶은 게 있으신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왜 내가 디자인을 하고 싶은지를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은 남이 해줄 수가 없고 그 질문에서 답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싶고 하면서 차츰차츰 찾아 나가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냥 한 가지 얘기해주고 싶은 말은 좋은 디자인을 계속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잡지를 보던 전시에 가든 그러면서 나는 이런 디자인은 좋고 이런 디자인은 별로 좋지 않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유형이랑 내 취향을 계속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면서 가다듬어 가면은 아마 좋은 학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디자인을 하려면 반드시 미술 전공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반드시 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저라면 디자인을 확실히 할 거라면 디자인을 한다는 거를 이제 대학교 이후에 그 진로를 바꾸는 분들이 미술 전공을 안 하는 거고 고등학교 때 이미 고등학교 이전에 디자인을 할 생각을 하면 디자인과를 가는 게 좋긴 한데 만약에 공대에 가서 디자인과하고도 관심이 가지면 그것도 가능은 해요. 교차로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한데 대학 생활이 정말 힘들 거고요. 네, 그렇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학과를 안 나와서 그 분야로 진로를 못 가는 건 의대랑 한의대 정도인 것 같아요. 의사랑 한의사는 네네. 확실히 그 대학을 안 나오면 못 가는 것 같은데 디자인은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디자인과를 가는 게 최단 거리이긴 해요. 디자이너가 되는.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디자인 말고도 이제 타이포그래퍼가 되고 싶을 네. 때는 좀 미술 전공을 반드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길로도 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미술 전공을 일단 하면은 최단 거리이긴 한데 전 독일에서 유학을 했는데 제 지도 교수님도 정치학, 동문학 전공하신 분이시고 네네. 특히 타이포그라피는 글자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좀 텍스트적인 정보, 책 읽는 걸 좋아하거나 어문학계 출신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계속 지금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래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이 타이포그래퍼라는 직업을 선택하기까지 네. 고민이나 고충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또 디자인을 계속 해 오셨던 분이신데 네. 특별히 지금 타이포그래퍼라는 일을 선택하게 된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까요? 타이포그래피는 디자인학과에서 보통 2, 3학년 때는 다 배우고요. 네네. 그러니까 어문학과에 가서 문법을 전공으로 택하는 거랑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을 택할 수도 있고 뭐 네. 회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타이포그래피는 그 시각 디자인 학과의 어떤 하위 전공 중에 하나라서 시각 디자인과를 이미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선택되는 여러 세부 전공 중에 저랑 가장 잘 맞았기 때문에 별 고충 없이 편안하게 선택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디자인도 결국 여러 분야의 디자인들을 공부를 하면서 좀 자기에게 잘 맞는 걸 찾아가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그리고 우리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러 이 자리에 이렇게 네. 교육 기부를 하는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건데 작가님께서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혹은 끼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좋은 영향력을 가지는 거. 그래서 어린이 연구도 하고 있는 건데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거는 디자이너나 예술가들한테 너무 선한 영향력을 요구하지 말았으면. 그러니까 네네. 예, 사실 아름다움이랑 윤리라는 것은 비윤리적이지만 않으면은 조금 허용이 돼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우리 사회는 디자이너들이나 예술가들한테 힐링이라던가 이 착함 이런 거를 좀 너무 많이 요구를 하면은 디자이너들이나 예술가들이 다른 영역에서도 많은 것들을 전개해 나갈 수가 있는데 좀 오히려 위축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네요. 안 그래도 주변에서도 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왜 예술가가 밥벌이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정말 지금 작가님께서 해주신 말씀에도 많은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타이포그래픽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좀 삶에 대한 태도들까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작가님 마지막으로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조언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지금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잖아요. 네. 세상이 어떻게 지금 게다가 세상이 계속 변해가고 있고 이제 교과 활동들도 변하고 이러고 있는데요. 세상을 너무 자기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상수로 두시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계속 변해가거든요. 그 변화에 맞춰서 내가 자꾸 변수들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방정식 세울 때도 상수부터 정해놓은 다음에 이제 변수들을 풀어나가잖아요. 그 상수가 되어야 되는 거는 내가 정말 뭘 좋아하느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하면 행복하고 그것을 계속 고민하면서 들여다보시고 그쪽으로 직업을 선택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세상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네. 자신이 좋아하는 거를 끝까지 좀 따라가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말씀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다양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